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한 개인의 파산 사건 기록,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법적 구제 과정의 현실, 그 단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는 사건 번호 2024 하단, 채무자 000씨에 대한 파산 관제인의 보고서입니다. 물론 이름이나 사건 번호 같은 주요 정보는 저희가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보고서 안에는요, 채무자의 재정 상태, 또 파산에 이르게 된 과정, 그리고 파산 관제인이 법원에 어떤 의견을 냈는지까지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한 개인의 어떤 재정적인 여정이랄까요? 그게 다 들어있는 거죠. 네, 고스란히요. 저희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이 복잡해 보일 수 있는 파산 절차가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보고서에 나온 채무자 000씨, 어떤 분인가요? 네, 기록을 보면요, 50세 남성입니다. 현재는 주식 JK 스틸라이프라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계시고요. 월 수입은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월 200만 원. 네. 그리고 개인적인 상황을 좀 보면 2019년에 협의 이혼을 하셨는데 그때 뭐 재산 분할 같은 건 없었다고 하고요. 네. 슬라에 이제 12살, 8살 된 자녀가 둘 있긴 하지만 같이 살거나 뭐 직접 부양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서 지내시는 건가요? 현재는 지인 소유의 주택에서요.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그러니까 무상으로 거주하고 계십니다. 무상고죠? 이 부분만 봐도 현재 경제적 상황이 좀 불안정하다는 게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기반이 상당히 좀 취약하다고 볼 수 있겠죠. 월 200만 원 수입에 무상거주. 근데 어떻게 파산까지 이르게 된 걸까요? 이게 보니까 사업 실패가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주 영용 소재라는 상호로 고철 같은 폐기물 처리 사업을 직접 운영하셨어요. 아, 꽤 오랫동안 하셨네요. 네, 한 7년 정도 하셨죠. 그런데 2013년에 경기가 확 안 좋아지면서 사업이 급격히 어려워진 겁니다. 그 시기가 다들 힘들었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려고 대출을 받았는데 이때 연대보증까지 서신 거예요. 아, 연대보증. 이게 참 위험한 건데. 네, 이게 정말 무서운 게 회사가 만약 빚을 못 갚으면 대표 개인이 그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하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개인 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죠. 네, 결국 사업은 2014년 3월에 폐업하게 됐고 이분 개인에게는 그 연대보증으로 인한 막대한 빚만 남게 된 겁니다. 정말 연대보증의 덫에 제대로 걸리신 거군요. 폐업 후에는 그럼 어떻게 생활하신 건가요? 바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한동안은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다가 그나마 2021년부터 지금 다니시는 직장에서 근무하게 되신 거죠. 그래도 직장을 구하셨네요. 네. 하지만 월 200만 원 수입으로는 이미 뭐 눈덩이처럼 불어난 원금이랑 이자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빚이 너무 크니까. 네. 그래서 결국 보면 사업 실패, 또 대출 이자 부담, 생활비 증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연대보증 채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파산 신청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 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심각성이 더 와닿는데요. 보고서에 나온 총 채무액이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약 27억 3,420만 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27억 원이 넘죠. 채권자는 국민은행 외에 7곳으로 되어 있고요. 원금만 해도 거의 14억 원에 가깝네요. 네, 원금이 약 13억 9,892만 원 정도 됩니다. 대부분 2013년경, 그러니까 사업이 어려워질 때쯤 발생한 채무로 보이고요. 뭐 생활비나 기존 빚 갚는 데 쓰이기도 했고, 사업자금, 그리고 그 보증 채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막대한 빚에 비해서 현재 채무자 명의 재산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파악된 재산은 예금 64만 원이 전부입니다. 64만 원이요? 네, 그리고 지난 5년간 뭐 특별히 처분한 재산도 없고요. 전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 명의로 된 다른 재산도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정말 가진 게 거의 없는 상황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파산관제인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단순히 재산만 찾는 건 아닐 텐데요. 네, 파산 관제인은 법원이 선임하는 중립적인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역할은 당연히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혹시 뭐 숨겨둔 재산은 없는지 조사하는 거고요. 네.
만약에 환가할 재산, 그러니까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면 이걸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절차를 관리합니다. 이게 첫 번째 역할이고요. 네, 배당 절차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이 채무자에게 면책, 즉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도 합니다. 아, 면책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채무자의 갱생 관역성과 직결되니까요. 그럼 이 사건에서 파산관제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를 했고 어떤 결론에 도달했나요? 관제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정말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가에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만한 재산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 정말 없었군요. 네,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금 64만 원도요. 이게 법적으로 보호되는 최소 생계비, 보통 6개월간 생계비 범위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압류나 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실상 처분할 수 없는 돈인 거죠. 법적으로 보호받는 돈이다. 네, 그리고 지난 5년간의 재산 변동 내역이나 가족들 명의 재산까지 다 훑어봤지만 특별히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쪽에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었나요? 빚이 27억 원인데 그냥 넘어갔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 채권자 중에서 국민은행이 이의를 제기하기는 했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면책을 반대한다? 이런 거였나요? 그건 아니었고요. 면책을 불허해달라는 취지는 아니었고 그 대출이 사실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85% 보진이 붙어있던 기업 운전자금 대출이었다. 이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하려는 취지였습니다. 아, 대출 성격에 대한 확인 차원이었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관제인은 이 이의 제기가 법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 예를 들면 재산을 숨겼다거나 거짓말을 했다거나 하는 그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파산관제인이 법원에 낸 최종 의견은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 핵심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첫째는요, 채무자의 현재 재산, 이걸 이제 법률 용어로 파산재단이라고 하는데요. 네, 파산재단. 이 파산재단으로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거죠. 아, 절차 비용도 안 나온다. 네. 그래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이 파산 절차를 중단해 그냥 끝내는 것, 파산 폐지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절차를 그냥 종료시킨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의견이 더 중요합니다. 채무자에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 불허가 사유, 아까 말씀드린 재산 은닉이나 허위 진술 같은 그런 사유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성실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따라서 이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기 위해서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입니다. 면책 허가. 그 말은 결국 27억 원 빚 전액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27억 원이 넘는 빚 전액을 법적으로 소멸시켜 주어야 한다는 의견인 거죠. 이게 바로 파산 및 면책 제도의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고통받는 개인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업 실패, 특히 그 연대보증 때문에 27억 원이 넘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된 50세 남성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현재 월소득은 200만 원 정도이고 가진 재산이라고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예금 64만 원이 전부인 상황.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파산관제인은 재산이 너무 없어서 절차 비용도 충당이 안 되니 파산 절차는 폐지하고 동시에 채무자에게 특별한 잘못, 즉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으므로 빚 전액을 면책, 즉 탕감해서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네, 정확하게 요약해 기셨습니다. 이 사례는 채무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크더라도 성실하지만 불행하게 과도한 빚을 지게 된 채무자에게는 이 파산 및 면책 제도가 정말 마지막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마지막 안전망. 네,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면책을 받지 못할 특별한 사유만 없다면 그 빚의 무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파산 관제인의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27억 원의 탕감이라 법적으로는 분명 새 출발의 기회가 주어진 셈인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월 200만 원이라는 현실 속에서 이분의 진정한 경제적 갱생은 앞으로 어떤 모습일까? 그건 참 어려운 질문이죠. 법적 면책이 곧바로 경제적 안정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번의 사업 실패, 특히 그 연대보증이라는 제도가 개인의 삶을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그리고 깊게 짓누르는 결과로 이어지는 이 구조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죠. 네, 이 질문들을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